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힘든 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인 반등과 또 중장기적으로 파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흉흉해지다 못해 연말까지 사실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무려 35%나 낮춘 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인데요. 연말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8.5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하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2.7억 원에서 1.7억 원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매트 오건 CIO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사실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고객들에게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래서 급하게 목표 가격을 많이도 낮췄네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뭐 비트코인이 성숙기에 들어서 이제 뭐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AI 투자 열풍과 금 수요 증가도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만약에 이 분석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한국 주식시장도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제한적인 것 같다. 분명히 우리가 따져볼 거는요. 저수지에 돈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성은 풍부한데 현재 단기적인 유동성 발작으로 인해서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서 청산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갤럭시 디지털은 그렇다고 칠 수는 있는데 거의 톰 리와 함께 엄청난 강세론자, 우리의 돈나무 언니마저도 강세 전망을 20%로 하향했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페이크에 가깝고요.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기사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30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30만 달러 낮췄다고 하는데요. 낮춘 가격조차도 17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세론자인 거예요. 근데 이 돈남 언니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본인이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나 결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파이를 스테이블 코인이 좀 깎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유통이 되고 발행이 됩니까? 알트코인에서 되는 거예요.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뒤로 가면 뭐 아발란체, 뭐 앱토스, 폴리곤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은 비트코인의 파이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알트코인의 사용량을 늘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프리미엄을 기대했거나 레버리지를 기대하신 분들은 이게 위로 올라갈 거 생각하고 아마 사셨겠지만 반대의 방향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아마 고통을 두 배로 당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7일 새벽 6시쯤에 이런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DAT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선 이제 비트코인 비축 기업만 나오긴 했는데 10월 달에 매수세가 완전히 급감했다. 9월 달에 비해서 63%나 비트코인을 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바로 뭐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래닛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DAT 기업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NAV라고 해서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에 들고 있는 가치 비율, 요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고평가,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월 달에 1.8배에서 10월 달에 1.1배로 하락하면서 사실상 프리미엄 효과가 사라졌다. 2배, 3배 비트코인 오르는 것보다 더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배, 1.1배라는 건요. 그냥 비트코인 상승률과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DAT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나마 들고 있는 게 스트래테지인데 그것도 한참 옛날에 이런 뭐 DAT 나오기 훨씬 전에 사 놓은 거였고요. 근데 굳이 이제 DAT 기업을 산다면 좀 시가총액 작은 알트코인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 정말 극단적인 공포 상황, 정말 힘들어하고 남들이 뭐 떠나고 있을 때 고럴 때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어떨까? 그만큼 참 반대로 만약에 생각한 것대로 가버리면 힘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냥 업비트에서 사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개미들이 코인을 버리고 주식을 택했다.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한국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우 블록체인이라는 사실 중국 기반 그 뉴스거든요. 해외 언론조차 한국 개미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량이요.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 80%나 감소했다.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다 떠나고 즐거운 국장으로 갔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올 들어서 72% 춤을 추고 있는데 코인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뭐 알트코인은 더 뭐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 국장으로 갔다. 근데요, 이 뒤에 부분을 사실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조금 팩트 폭력일 수 있어요. 지난 수년간 한국은 알트 시즌의 마지막 매수자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끝물에 들어와서 설거지할 때 당하면서 가장 큰 하락을 맛본 분들이 바로 한국 분들이다. 과거에 도지가 있었고 페페, 루나코인, XRP 등 알트코인의 포물선형 상승 국면마다 누가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이 사줘서 이렇게 올라왔다. 굉장히 사실 기분 나쁜 얘기인 거죠. 근데 뭐 팩트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광풍,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멈출 때까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타날 때까지 다른 얘기로 하면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암호화폐 시장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아더 헤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2월, 한 1월, 2월까지 뭐 즐거웠던 기억 나시죠? 비트코인 ETF, 뭐 승인이 됐다고 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아더 헤이즈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놀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에테나라는 코인이 있는데 본인이 사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거 엄청 오르고 있네. 근데 좋은 거 알려줄까? 아직 한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김치, 한국인들을 뭐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 이분들이 온다면, I love Korea 하면서 뭐 엄청 사실 조롱을 많이 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많이 발끈을 했었고요.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아더 헤이즈에게 많이 항의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고, 뭐, 현재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랬고, 팩트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요, 우리가 하락장에 뭐 보유를 하고 있고, 기회비용을 날렸고,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조롱을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조롱값이 우리의 수익을 결정을 해주는 건데, 반대로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뭐 상승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국장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요, 이렇게 달리는 말, 이런 아더웨이즈의 아까 그 우 블록체인의 이런 조롱만큼은 당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는 회복도 어렵고요. 정말 열심히 하면 4년, 제가 4년 만에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회복도 어렵고 치명적이다. 이런 조롱은 받으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까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뭐 전략 비축도 있고, 뭐 클래리티 법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참 먼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단기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장기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글래스노드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셧다운 종료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존 튠 상원 의원이요. 지금 셧다운 종료 표결을 추진하고 있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요.
주말까지, 지금 이번 주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말까지 잔류를 준비하면서, 주말에도 일을 할 준비를 하면서 마침내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도 그럴게요. 지금 셧다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무래도 집권당을 더 항의를 하고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도출되면 정치적인 교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그럼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왜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더 중요한 언제쯤 종료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폴리마켓에서 확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종료가 되면 왜 좋을까?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한 3천억 불 정도까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TGA, 즉 재무부 장관, 그 재무부 통장으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TGA 잔고가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재무부의 통장을 이 세상의 유동성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진다. 이게 떨어질 때 좋다. 다만 뭐 영래포라든지 여러 다른 시설들도 있잖아요. 영향을 뭐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오늘은 TGA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20년도부터 21년도 쭉 떨어지니까 즐거웠었잖아요. 근데 뭐 바로 올 때도 있고요. 보통은 약간은 딜레이 돼서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안 좋고 떨어지면 좋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25년도에도 확 떨어질 때 뭐 25년도 초까지는 즐거웠잖아요. 좋았다가 세금 거두니까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았다가 그러다가 지금 TJ 잔고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타겟 레벨이 있죠. 한 8,500억 달러 정도만 채워넣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셧다운이니까 뭐 공무원들 월급도 안 주고 아무 지출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거의 1조 달러 근처까지 뚫고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셧다운이 되면 급하게 공무원들 월급 주고 지금까지 밀렸던 거 다 이렇게 돈을 왕창 뿌려야 돼요. 그게 한 3천억 달러 정도까지 될 거라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 위로 올라올 순간이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비트코인과 재무부 잔고 통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재무부 잔고고요.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아까 그 20년도, 21년도거든요. 자, 요게 재무부 잔고가 떨어지면서 막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진 않아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결국 유동성을 끌어올려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그리고요, 이 22년도 이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뿌린다곤 하지만 조금 미약했었죠. 그래서 뭐 바로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23년도 이후로 결국은 유동성 이제 올라가는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25년 초에도 결국은 이 TGA 잔고를 썼거든요. 쓰니까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다시 한번 올랐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셧다운이 되면 이게 꽤나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조금 뭐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셧다운이 언제 마감이 되느냐? 다시 한번 폴리마켓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대체적인 이제 종료 날짜를 한 11월 14일이나 15일로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 넘어가는 이때 확률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때까지 막 그 여야가 싸우고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한 15일 정도부터 급등을 한다. 한 중순쯤으로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기 하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되겠죠. 사실 어제 미국 주식도 좀 재미가 없고, 최근에 한국 주식도 좀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기준으로는 고용 악화, 뭐 사람들을 많이 뭐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막 엄청나게 자르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도 있고, 특히나 AI 쪽이 버블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정을 시켜보자면
물론 뭐 나스닥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유동성이 엉망이었다. 저수지에 물은 차 있지만 요거 많이 소개를 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말 쓰면서 뭐 소파 금리다, IORB다 뭐 이런 금리 얘기를 드렸던 게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소파 금리는 단기적으로 대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뭔가 지금 유동성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IORB 금리는 뭐 여러 가지 페드의 기준금리 중에 하나다. 기준금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단기금리가 확 튀었을 때 기준금리는 이때 금리 인하를 해서 떨어졌는데요. 단기금리가 올랐다. 유동성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격을 보면 나스닥은 뭐 단기 금리가 올라도 뭐 그냥 저냥 하면서 살짝 쿵 떨어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 빨간색 비트코인은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뭐 롱에 베팅을 많이 했겠지만 물론 숏도 있겠지만요.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단기 금리가 다시 뚝 떨어졌죠.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10월 말 기준으로 있었던 큰 발작이 지금 좀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또 소파 금리, 여기 SOFR을 소파 금리, 단기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 꽤나 많이 단기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제가 프레드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는 그냥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파 금리, 단기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가 별로 안 좋은 시기인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10월 달 중순 그리고 10월 말일에 단기 금리가 무려 4.3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오히려 소파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팡팡 이제 부서지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아래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3.9%까지 떨어지면서 단기 금리 시장이 비로소 이제 안정권에는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RF 그러니까 Standing Repo Facility인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페드에서 연준에서 내가 여기 서 있을게. 내가 너희들 돈 빌려주기 위해서 서 있을게 레포 금리로 이게 SRF라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내가 정말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인데 그래서 뭐 최근까지도 구할 일이 없다가 10월 들어서 갑자기 여기에 막 새싹이 돋아나죠. 뭔가 단기적으로 지금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뭐 양적 긴축도 있었고 뭐 AI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사실 다른 제조업들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10월 말에 빵 하고 터진 거죠.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단기 금리의 이제 위험이 나타나니까 연준의 제롬 파월이 양적 긴축 12월부터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근본적인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0입니다. 0. 이제는 이거를 빌리는 사람이 없어졌다. 뭐 앞으로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그 단기 유동성의 그 위험 요소는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사그러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가보시죠. 한 고비는 저는 넘겼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유동성의 파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셧다운 이 종료가 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중간평가, 뭐 지방선거, 미니 중간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세 곳인가요? 그 뭐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민주당 후보가 이겨버렸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가미카제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중들은 공화당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집권당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트럼프가 예전에 뭐 핵 옵션을 써야 된다. 민주당 합의 없이 이거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마도 의욕적으로 셧다운을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 대법원 판결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뭐 조금 더 지나면 내년 초에도 나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사실 보수 쪽 대법관이 더 많다고는 알았는데 이 3명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금 여론도 악화가 되고 이거 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세 이 대법원 판결이 해결되기 전에 트럼프가 유동성 파티를 할까요? 사실 유동성 파티는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바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불장이 될 것이다라고 4년 사이클이 있었던 것도 그 이유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폭발이 난다. 왜냐하면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엄청난 돈을 뿌릴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했었죠.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를 미뤄놨던 이유가 관세 전쟁이었는데 이게 해결되기 전에 파티를 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트럼프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25년도에 힘들어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는 한번 전쟁 일으켜보자. 조금 인기 없어도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사실 4월 달부터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껄끄러운 앙숙, 중국과도 거의 뭐 휴전 내지는 종전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대법원 판결은요. 이거는 트럼프의 안중에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어, 있었던 계획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 쪽 장난감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감 회사가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걸면서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실제로 뭐 큰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은 여기에 엮여 있지 않습니다. 이 장난감 회사가 갑자기 이걸 해가지고 1심 지고 2심 지고 지금 3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만약에 있다면 트럼프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빨대를 다 꽂아놨으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파티를 해도 우리가 빨대로 이렇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선거 승리한다. 요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어.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를 한다? 지금 3심이거든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 저는 유동성 파티가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트럼프가 패소를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법이나, 이 대책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뭐, 한국, 일본, 뭐, 대만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 파티할 기분이 날까요? 아니요. 그 관세 전쟁을 해결하는 데 아마도 한동안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패소를 하면 유동성이 지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근데 뭐 승소랑 패소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우리 리플 소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부분 승소, 부분 패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분 승소까지는 나와야, 즉 본인의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어야 그 뒤에 이제 유동성을 뿌리고 트럼프요 현금 지원 엄청 할 겁니다. 사실 본인이 당선된 것도 일론 머스크의 현금 지원 이렇게 굉장히 보합을 이루는 지원에서 현금 엄청 뿌렸었잖아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정말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파티를 일으킬 거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부분 승소는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다. 혹시라도 패소를 한다. 조금은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로 생각을 하시고 슬리퍼 끌고 나왔다가 뭐 정말 깜짝 놀랐다는 분들 댓글로 계신데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품고 좀 오래 달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요, 상승만 생각하고 이때 치고 빠지자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과거 모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선 첫 해에 막 유동성 파티를 즐겼다면은 아마도 지금과는 반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투자는
이 의외의 상황이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꼭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